안녕하세요. 최지인입니다. 저는 오늘 괜찮아 다시 하면 되니까 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날개 작가라고도 불리고 있고 그림 그리는 아나운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계절의 5가지 색이라고 책이 나와서 그 책과 시를, 책에 있는 그림과 시를 같이 전시하면서 이렇게 개인전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서 모시고 지금 발표를 하게 됐고요. 사실 저는 예원부터 준비를 해서 예고를 나오고 또 미술대학을 나오고 미술교육대학원을 다니던 중에 아나운서가 된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왜 그림을 그리냐예요. 저는 사실 평생 그림을 그려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나운서가 된 이유는, 사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새벽 5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입시를 할 때 그렇게 했었고, 예원을 준비하다 그만둔 이유도 새벽 4시까지 선연습을 하는 걸 보고 너무 힘들게 그림을 그린다, 이게 과연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부모님이, 어린이가 그냥 따라가는 거지만 아무래도 얘는 힘들 것 같다,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다라는 이유에서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예고 때도 하는 거 보고 말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그리다 보면 그림 그리는 게 정말 재밌어져요. 그리고 빠져들게 되고, 꼭 하는 얘기가 다들 수학하기 싫다고 그림 그리고 싶다고. 근데 엄마들이 나중에는 그거를 써먹어요. 너 수학 안 하면 미술 학원 끊게 한다 라고 써먹기도 해요. 저도 그랬고 제 학생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학생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는 대학을 붙자마자부터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 입시학원 강사로 한 7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대학생 때도 아이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새벽 5시에 나가가지고 보충 수업을 하기도 하고 새벽 2시까지 보충 수업을 하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노동이 아니에요. 즐거워져요. 놀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지금도 그림을 그리는 게 재밌어서 일주일에 7시간 자고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하루에 1시간 자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림 마르는 동안 자는 거를 합친 게 7시간이고, 막 계속 그림 그리다가 12시 자정에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라볶이 먹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그림에 빠져서 지내는 건데, 왜 이렇게 아나운서가 됐냐면, 사실은 이 영상 살짝 보여드리면,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상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대학 가면 뭐 할 거야? 그림 그리고 싶어. 나 그림 그리는 것도 좋은데 근데 배고플 것 같아서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많은 미대생들이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4학년 때 너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 회화과 갈 줄 알았지만 미술교육과로 가겠다고 해서 사실 조금 죄송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 준비를 하게 된 것도, 아나운서는 그래도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간당 페이가 미술학원 강사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래서 아나운서를 준비하게 된 것도 있고, 9시 뉴스에서 화가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대학원 수업은 발표 수업이 많은데 제가 원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내성적이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울렁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피치 학원을 찾았고, 아나운서가 된 것도 실기 준비한 것처럼 준비를 했더니 아나운서가 된 케이스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실기 준비를 하는 건 연습이 필요하고요. 하다 보면 잘못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 다시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고쳐주는 거를 기억했다가 다음에 내가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나운서 준비도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하면 돼요. 조금씩 고쳐서 다시 하면 되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고는 사실 MBN에서 10년 있었어요. 뉴스만 7년 했고,
엠머니를 옮겨서 아나운서 팀장으로 1년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2년은 또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소나무라고. 그래서 10년 정도 있었는데, 그 정도 있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 팀에서 별명이 암모나이트라고, 화석이라고. 엄마도 얘는 이제 뒷방늙은이라고, 아나운서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 10년 차쯤부터는 전문성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MBN 들어오기 전에 사실 여수 MBC에서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여수 MBC에서는 화가가 필요했고, 화가가 떠나는 여행 길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만들었는데, 문화예술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인생길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여있던 이력서 중에 미술을 전공한 애가 있다라는 걸 작가 언니가 기억을 해서 저를 이렇게 컨택하신 거예요. 그 작가 언니랑 지금 같이 활동하면서 아시안허브를 차려서 제가 돕고 있고, 지금 여기 전시된 동화책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미술 관련 행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미업에서 공식 아나운서로, 공식 행사 아나운서로 계속 불러주고 계세요. 그래서 미업 행사 12월 5일이 미술인의 날이더라고요. 내년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또 큰 행사를 DDP에서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사회를 보게 될 것 같고, 팝앤팝이라는 레지던시에서 입주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팝앤팝이라는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김영석 작곡가님이 만드신 거고요. 아티스트들로 한류를 한번 일으켜보자 라는 주제로 음악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좀 대중적인 팝아트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순수미술 쪽도 많이 하고 팝아트 쪽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찰스장 작가님이 어떻게 얘기를 또 해줘서 저도 함께 하게 됐고요. 사실 레지던시 하는 게 좋다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는 계속 미술을 해왔기 때문에 친구들은 지금 어딘가에서 다 교수를 하고 있어요. 미대 교수를.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진짜 편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한 1년 정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들어보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열심히 했었고, 그 중에 어떤 데는 되기도 했는데, 또 결국 뭐 이쪽이랑 또 연이 닿게 돼서, 레지던시라는 게 작업실이에요. 작업실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는 그냥 열심히 활동을 하고, 한 달에 그림을 하나씩 주거나, 뭐 1년에 그림을 100호짜리 그림을 하나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갖고 있으니까, 그림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작가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한 단체에서 노력을 하세요. 그런 단계에 있고, 김영석 작곡가님은 지금 작가잖아요. 아티스트잖아요. 그 입장에서 작가가 되게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어디 가서 좀 그림만 그리니까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연까지 하고 있는데, 강연은 모네라 르누아르, 이런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을 소개하면서 그 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에 어울리는 음악을 들어보는 아틀리에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연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되고, 알게 되는 너무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아서 그걸 지금 책으로 엮으려고 지금 거의 다 쓴 단계에 있고, 양력 보시면 사실 2012년부터 그림을 그렸고, 정말 열심히 작업도 하고 전시도 다 하고 해서 지금 쭉 15년까지는 열심히 썼는데, 너무 많아져서 그냥 현재는 여기까지 포함하면 개인전 14회를 했고요. 단체전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아트페어 포함해서 80여 회 참여했습니다. 단체전도 보면 키아프 같은 거는 들어갈 때 심사를 봐요. 심사를 봐서 통과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갈 때 중요하게 2014년 써놨고요. 춘추회 수건회 회원이고, 뭐 그림이 드라마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리고 MBC 드라마 기황후 황후대전에 미술 제작을 같이 참여해서 들어가게도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림을 안 그렸던 시간이 저는 있잖아요. 그동안 그림을 안 그렸던 건 아니고 계속 그려와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어딘가 아파요. 그러니까 뭔가 휑해. 뭔가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림에 확실히 마음을 치유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림을 끄적거리긴 하고 에스키스는 계속 해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림을 안 그렸다고 얘기하는 동안 전시를 안 했을 뿐이지 그림을 그렸던 것 중에 하나고요. 나비 날다라는 주제로 해서 전시를 해봤습니다. 과거를 기억해보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기억만 반짝반짝 남잖아요. 그런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나비가 저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사 끝난 후에 제 뒷모습이고, 이렇게 나비가 다녔던 풍경들이 있는데요. 일본이었고 다녔던 풍경들을 이렇게 작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스카프로도 만들었어요. 사실 이 나비날다가 나오기까지 교수님이 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대학교 때 지도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는 의미로 정말 모든 재료들 다 좋은 걸 써서 스카프를 선물하자라는 의미로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아트페어에서도 다른 미대 교수님이 사가시기도 하고 예술의 전당 아트샵에서도 판매를 하고 중국 백화점에서도 판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작품이기도 하고 제품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원소트 멀티 유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뭔가 다른 상품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밌게, 진짜 재밌게 막 쏟아내던 시기예요. 나비날다 그림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작가한테 솔드아웃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전시인데 이때 첫날 솔드아웃 되고 이 그림은 3번 주문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 그림은 하나여야지에 대한 생각에 그냥 죄송하지만 이건 하나로 하겠다 하고 나중에 파나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파나로도 잘 나갔었어요. 파나도 근데 저는 5장 이상 안 만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만들었던 거는 작가 노트 보시면 살다 보니라는 주제로 동화책을 그리고 싶었어요. 꿈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를 만드는 건데, 어린 왕자 같은 동화책을 만드는 건데, 살다 보니라는 주제로 제 얘기예요. 뭐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100번 시험 봤는데 계속 떨어졌고 7번 붙었거든요. 그중 7번째가 MBN이고 그 이야기를 담은 거고요. 참 힘들 때도 많고 때로는 웃기 싫어야 할 때 피에로처럼 웃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하늘을 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날개는 없지만 깃털을 잡고 결국은 하늘을 걸어가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작가님이 김정원 작가님과 함께 평론글 써주셨는데, 역시 글 쓰는 사람들은 좀 다른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콘크리트를 속에서 이제 해짓고 나오는 잡초처럼 그런 생명력이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런 글을 보고도 사실은 힘을 얻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림이 전시되어 있으면 한마디씩 하고 가기도 해요. 제가 작가인지 모르고. 근데 좋다 막 이렇게 하고 표현해주는 그런 거에 저도 힘을 많이 얻어서 그림을 계속 그려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계속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하면 돼,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지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예술의 전당 아트샵에 그냥 지원을 했었고, 뽑혀서 예술의 전당에서도 그 유명한 작가들 명화라고 하나 해놓고요, 작가들의 상품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순위를 매겨요. 근데 계속 1위를 한 거예요. 이런 그림 있으니까. 그래서 1위를 하면 그래도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예술의 전당 아트샵에서 판매를 했고, 이때부터 메시지를 담기 시작했어요. You can do it, love you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림이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담고 있습니다. 호텔 아트페어 때 이게 처음 개인전이고요. 사실 그림만 그렸을 때보다
방송하는 학생들도 있고 방송하는 후배들이며 선배들도 다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북적거렸어요. 그리고 사실 판매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 아트페어를 준비했던 분들이 3년 뒤에 봤는데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좋았다고. 그리고 이때부터 계속 전시가 연결되기 시작해서 사실 처음 한 번 힘들었지 쭉 전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화조화라고 해서 새로운 화조화예요. 동양화 작가들은 다들 갖고 있는 게 한국화를 현대적으로 세계적으로 재해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르네 마그리트의 새의 이미지거든요. 이 새의 형상이 굉장히 유명한 명화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아마 보신 적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새의 형상을 차용해 와서 꽃을 집어넣어서 화조화를 만든 거예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르네 마그리트? 네, 네. 유명한 작가라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광고에서도 패러디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실 거예요. 이 꽃의, 이 새의 모양이. 지나가면, 어디서 본 건데?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에펠탑 효과라고 광고에서 쓰는 용어인데, 자꾸 보면 정든다. 그런 거를 이용해서 가져온 거고, 세계적으로 활동을 해야지라는 생각에서 르네 마그리트를 차용해 온 거예요. 동양화라고 너무 수목산수와 전통만 고집하다 보면 사람들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다가가고자 아크릴이랑 재료도 이것저것 써보면서 재료와 선 3개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렇게 1, 2, 3까지 신화조화 1, 2, 3 새로운 화조화 1, 2, 3 그 시리즈까지는 색과 재료 그리고 선의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중국 예술 그 지구가 있어요. 인사동 같은 거기서도 초청받았던 그림이기도 하고, 이렇게 기왕후에 황후대전에 나왔고 너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기 그림 전시돼 있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우리 아트 상품들도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색의 연구를 했던 그림이에요. 색이 아니라 선. 색이 빠져 있잖아요. 블랙 앤 화이트로 해서 재료도 이것저것 써보면서 연구를 해왔는데, 재료에 대해서 사실 한국화 하시는 분들은 한국화 아니라고, 한국화 재료가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해외에 나가면 다 한국화예요. 한국에서 그린 사람, 한국 사람이 그린 거잖아. 한국화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도 앞으로 한국화가 뜰 거다, 한국화 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명감 같은 거를 알게 모르게 갖고 동양화 전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사실은 좀 많고요. 저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명감인 게, 저는 그림만 그리는 사람들 속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어려워해요. 갤러리 오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림 나 관심은 있는데 괜히 아는 척 해야 될 것 같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날개단 인형 시리즈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뿔싸곰이 사실 인기가 좀 많아서 요거 2개 앞에다 해놨는데, 양양이에요. 곰곰이랑 양양이는 커플이고요. 요 아이들은 인형으로 지금 만들어져서 곧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 아뿔싸곰은 이제 계속 이런저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들 지나가면서 여기 눈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하셔서 여기 안에다가 다른 거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뭐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안에 하트를 넣기도 하고, 커피콩이 시계에 있었어요. 유재석 시계라고. 그런 걸 넣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뭔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전시를 앞두고 팬더 한번 그려보자고 해서 팬더 이렇게 그린 것도 있고요. 12지신이에요. 12지신은 수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개띠인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나를 지켜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쥐 다 그렸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림을 많이 안 사세요.
그래서 홍콩 가서 많이 팔고 왔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홍콩 가면 저보다 어린 또래의 그냥 여자아이들이 신진 작가의 그림은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거든요. 작은 거는. 그러니까 그냥 사가요.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적 충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바젤 기간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젤이라는 것은 많이 유명한 아트페어예요. 바젤 기간에 군소 아트페어들이 많이 열려요. 그 주변에. 그래서 바젤을 보러 홍콩에 가기도 해요. 바젤이 열리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스위스 바젤이 원래 유명하고요. 그나마 아시아에선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홍콩이기 때문에 홍콩 바젤 기간에 비행기 타면 다 미술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막 이렇게 들고 진짜 줄 서 있어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는데 2시간 걸려요. 그 제가 하는 아트페어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저 작가인데요 하는데 기다리라고 줄 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저 지금 가야 되는데요. 근데 안 된다고 그러면서 딴 데 엘리베이터 살짝 열어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림을 다 이렇게 막 들고 있어요. 산 그림을 들고 택시 타려고 줄 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그림을 사는 게 일반적이 됐으면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미대를 나오고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새벽 5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그림을 그리곤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꿈을 접어요.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신진 작가의 꿈을 키워준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홍콩 같은 분위기가 된다면 어쩌면 많은 작가들이 한국 작가들이 실력이 좋거든요. 묘사하는 실력은 한국이 좀 많이 우수한 편이에요. 그런 실력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김영석 작곡가님이 생각하시는 한류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뿔싸곰도 대구 아트페어에서 이만큼 이렇게 정도 한 8개 전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너무 좋다고 하고 그날 뭐 전시 끝날 때 다 팔렸어요. 솔드아웃. 솔드아웃이 몇 번 기록이 되는 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영국의 YBA라고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들이에요. 찰스 사치라는 사람이 이끄는 군단이에요. 찰스 사치는 컬렉터였어요. 그림을 사는 사람을 말하자면 컬렉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찰스 사치가 젊은 작가들을 키운 건데 그 중심에 데미안 허스트가 있어요. 데미안 허스트는 혹시 들어보셨죠? 못 들으셔도 맞아요. 예. 못 들으셔도 돼요. 예. 조금 많이 아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데미안 허스트, 앤디 워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저는 방송하면서 알았어요. 이거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건데 왜 몰라? 이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사회책 딱 기억 못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데미안 허스트가 한번 아트페어를 자기가 만들어서 솔드아웃을 몇 번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슈를 만든 거예요. 그걸 따라한 게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브리티시 아티스트 YBA들은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요. 옷 벗고 바이올린 켜는 거. 낸시랭 언니가 따라해서 이제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처음에. 그리고 어떤 작가는 돌이랑 결혼한 거를 유튜브에 생중계했어요. 자기가 잔 남자들, 여태까지 잔 남자들의 이름을 텐트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어디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술인 거예요. 그거를 전시를 한 거예요. 당황스럽죠. 근데 이 사람도 연애를 잘 못하나 봐요. 남자 진짜 다 쓸데없다, 필요 없다, 나 그냥 돌이랑 결혼할란다 하면서 돌이랑 결혼한 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생중계를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YB 영국 작가예요. 그래서 그 얘기 했더니 넌 나무랑 결혼하라고 언젠가 유튜브에 그걸 생중계 할지도. 네, 나무가 더 낫잖아요. 또 뿌리 내리다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날개단 인형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이고, 이거는 교보문고에서도 영포문고에서도 아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이때는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서 여기저기 막 뚫기도 했어요. 들고 가서 저 이런 상품 만드는데 여기 입점하고 싶습니다. 그냥 들고 가서 문 두드리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하고, 그쪽에서 또 괜찮다고 해서 신사동 가로수길에 입점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재미있었어요. 사업자 등록도 내고, 지인씨라는 아트 상품을 만들어서 잘 키워서 저같이 신진 작가들을 모아서 그걸 사업화시키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돈 계산에 약해서 사업은 힘들 것 같아요, 혼자서는. 이렇게 날개단 인형, 이 아이는 포토제닉상 받은 아이인데, 얘를 그냥 홍콩 아트페어에 입구에 걸어놔요, 일부러. 그러면 사람들이 아싸! 하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작은 거 사가요. 그래서 얘는 포토제닉 상만 받은 아이예요. 지금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아트 상품 이것저것 만들어 컵받침이며 이런 것들 만들고 있고, 신화조화 5입니다. 새와 꽃이 떨어져서 공간을 만드는 의미가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화를 하다 보니까 여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구성할 땐 또 다르게 되는 것도 그냥 뒀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작품 제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2012년에 만든 새인데요. 나무위새는 반응이 좋아서 계속 만들고 있고, 1년에 20개 미만씩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 100마리 정도, 100마리 가까이 날려보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두고 있으면 잘 날아가요. 날아간다는 말이 컬렉팅을 누군가 해주신다라는 얘기고, 나무위새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거는 또 전시장에 나가 있으면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자 다리 이 모양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앵무새를 그리는데, 앵무새가 아나운서를 앵무새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인꼬인데, 인꼬나 앵무새나, 인꼬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동물이더라고요. 귀엽고 사람 잘 따르고. 앵무새라고 불리는 아나운서도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무 위에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도자기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이거는 되게 재밌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캔버스가 뚝 떨어진 거예요, 새벽 4시에. 근데 옆에 보니까 실제로 쓰던 쟁반, 커피 놨던 그 쟁반, 저기에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냥 삿포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느낌이 좋아서, 사실 처음에는 이게 물감이 안 먹어서 굉장히 이상한 시간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려야 되고, 마르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하얀색이 나오기까지 계속 얹혀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에서 상 받은 작품이고, 반응이 나무위새는 솔드아웃된 적도 있고, 미술관에서도 하나 소장해 주시고, 홍콩에서도 유명한 컬렉터가 하나 데려가시면서 너 그림 좋다, 열심히 그려서 계속 그렸으면 좋겠다 라고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응원의 말 한마디가 작가들한테 그림을 더 그리게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사실 댓글도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도 크게 힘을 얻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란은 부귀영화를 의미해요. 화조화가 모란과 이제 또 다른 새가 더해지는 건데,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모란이 가진 의미를 이제 인꼬가 날라다 준다, 가져다 준다, 더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 좋은 의미라, 저는 그림이 막, 예전에 김점선 선생님이라고 아마 그림 보시면 아실 텐데, 굉장히 밝고 동화 같은 그림을 그리시던 교수님이 저희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림 어렵지 않아도 된다. 대학교 때는 되게 우울한 그림 그렸어요. 근데 그림이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가서, 사람들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굳이 더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있냐, 그냥 보면 웃음 짓게 하는 그림 그려도 된다. 뭐냐면 스님의 주례사 앞에 표지 그림이에요. 예. 왜 아시죠? 예. 이렇게 저도 그래서 표지 그림 하나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의미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화주하고 제가 그래서 결국은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MBN에도 미술 프로그램이 있었고 아름다운 TV 갤러리라고 평론가 선생님과 작가와 진행자가 나와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거기서 평론가님을 알게 됐고 평론가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작가님들을 선정해서 데리고 오시니까 좋은 작가님들을 많이 알게 된 것도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레지던시도 좋은 작가님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같이 알게 된 큐레이터가 골프 헤럴드라는 잡지에 글을 실어주기도 하고 작가들이 사실 저도 그림만 그리고 싶어요. 홍보랑 마케팅까지 신경을 쓰는 게 신경이 분산되잖아요. 그게 힘드니까. 근데 잘 몰라요. 저는 그나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방송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그래서 관심도 갖고 어쨌든 홍보는 MBN에서도 몇 번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힘들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처음에는 진짜 예술의 전당 아트숍도 제가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저 이거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림 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공간 따로 해서 전시를 하고 제 설명을 이렇게 써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24일 보이시죠? 2014년 12월 24일부터 30일 오늘까지 내일까지네요. 이것도 내일까지 하는데 전시 크리스마스에 전시하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다는 신화주와 이제 식스죠. 새로운 화주와 그리면서 이 그림은 이 노란색이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제 그림도 절 닮아서 사진빨이 좀 안 받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슬퍼요. 예, 네, 처음부터 되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딱딱딱 떨어졌던 그림이거든요. 새벽 4시에 마치고 딱 보는데 저도 이렇게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림에 실제로 보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내가 그랬지만 예, 빨려 들어갈 때가 있고 그래서 한참 보고 음악이랑 또 어우러지더라고요. 가을 은행나무 잎이 가을 햇살에 비칠 때 그 색이고요. 기다림을 의미하는 꽃을 이 안에 넣어서 뿌리를 내리면서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양귀비 담은 뿌리 내리다도 그리고 네, 이렇게 완성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림이 완성될 때는 잘 안 그려질 때도 있어요. 아까 앞서서 보신 그림은 잘 완성된 그림이라고 설명을 막 했잖아요. 근데 넘겼던 이유가 얘는 굉장히 고민했던 그림이에요. 그냥 쟤는 그냥 전시하지 말고 저대로 두고 엎을까? 그림을 엎기도 해요. 질소로 바르면 그림이 없어져요. 그걸 나중에 복원해 보면 이 안에 그림이 3개가 있을 때도 있어요. 화가들이 돈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별 얘기 다 하던데 뒷면에 그리기도 해요. 캔버스 뒷면에. 처음엔 다 힘들거든요. 그 힘든 시기를 거쳐서 모네가 나왔어요. 모네도 똑같이 힘든 시기가 있었고 르누아르도 힘든 시기를 거쳐서 지금의 르누아르가 나왔어요. 다 힘든 시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강연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보다가 계속 없고 막 계속 이러다가 어느 순간 딱딱딱 맞아떨어지더니 그냥 저대로 두고 있었던 게 잘 완성이 안 되고 어떡하지 저거 진짜 고민이다 라고 두고 있었던 게 3개월인데 한 일주일 만에 완성이 되고 이게 참 마음에 들게 완성이 됐어요. 아는 언니 결혼식 때.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란 걸 의미하는 꽃을 안에다 넣어서 전시를 했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전시로 이어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1년 동안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림에 깊이를 더하고 싶어서 1년 동안 좀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겠다. 그동안은 진짜 힘들게 그렸거든요. 일도 하면서 돈도 벌지, 그림도 그리지, 아트 상품도 만들지. 진짜 너무 이제 힘들게 재밌게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였고 지내왔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잠깐 쉬어가야지 깊이가 생기겠다 싶어서
사실 그렇게 쉬어가지 않았으면 이 작품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왜냐면 작업실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잠도 못 자는데 그냥 누워서 하늘을 어떻게 봐요. 이제 하늘을 보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 구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깃털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저거를 붙이면 될 걸 내가 여태까지 왜 새를 열심히 그렸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새잖아요. 명상을 할 때라 실제로 명상을 하면서 작업을 한 거고요. 메디테이션이라는 시리즈를 갖고 있고 부제를 갖고 있고 신화조와 세븐이죠. 요가 자격증 따면서 명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새의 깃털에서 새가 나오고 명상을 하다 보니까 꽃의 색깔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색도 없어졌습니다. 꽃의 색이 남아있지만 색도 점점 없어졌어요. 그리고 명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가라앉는 느낌이 나면서 단전 쪽에 힘이 모이게 되거든요. 점점점 이렇게 좀 가라앉는 듯한 느낌 갖게 되고 작가와의 대화, 앞서서 보신 게 작가와의 대화 장면인데 이때는 같이 명상을 하는 시간도 잠시 가져봤습니다. 완성이 된 건 이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더해지는데 점점 커지고 좀 단순화됐죠. 왜 갑자기 생면주의냐? 이때 생면주의가 유행했거든요. 생면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면을 색으로 그냥 다 채운 거예요. 마크 로드코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하나의 색, 그냥 검정색 그림 갖다 놓고 그냥 그림이다. 하얀색 그림 갖다 놓고 그림이다. 이걸 생면주의라고 합니다. 네, 제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건 생면주의는 아니죠. 제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것도 화조화구나. 화조화 7번째 시리즈구나. 얘가 이때 명상을 했구나. 재료를 이렇게 1부터 3까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마띠에르라는 게 질감이거든요. 질감을 내게 됐구나 했던 게 저기 작품입니다. 명상했던 작품 중에 하나 가져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나무 위새를 그렸는데요. 듣고 보니까 또 달리 보이시죠? 네. 눈을 감고 있으니까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또 형상화시켜 놓은 거고요. 저런 작업을 할 땐 전화를 못 받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손으로 긁은 거거든요. 네. 손으로 명상하면서 긁은 거예요, 진짜. 네. 하다가 명상하고 이렇게 계속 긁었는데 전화를 못 받아요. 전화 왜 못 받냐 하면 그림 중 손 때문에 못 받음 전화. 이러지. 그래서 더 명상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전화 때문에 사실 집중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필요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자꾸 나무위새 그리라고, 너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이제 평론가님이랑 교수님들이 계속 컨설팅을 해주시고 친구들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작가님들한테 컨설팅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무위새가 좋은데 너 왜 자꾸 다른 거 가냐 하셔서, 제가 나무위새가 아니라 사실 화조화 작가잖아요. 화조화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꽃이에요. 꽃을 넣은 거예요. 좀 더 크기를 키워보고 싶었던 차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고, 이렇게 나오기까지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명상하면서도 내내 얘를 어떻게 키워가지? 마찬가지로 지금도 나무위새는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무위새는 사실 저는 새를 가둬두고 키우는 걸 싫어해요. 제가 gat혀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뭔가 구속되고 이런 걸 싫어해요. 사실 미술과인데 음악과 가서 놀고 그랬어요. 아나운서인데 PD들 그 MT 같이 가고 PD들이 저 아나운서인가 가끔 까먹고 그랬었어요. 그게 지금도 그냥 그 성격이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작업실에 산속에 있어요, 지금도. 새를, 자연 속에서 온 새를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렸고, 갇혀있는 새는 사랑스럽고 사람을 잘 따르지만 자연 속에서 있는 새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신선한 생명력이 있는 거를 또 산에서 살다 보니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8년 부암동 레지던시도 사실 청와대 뒤쪽에 있어서 북한 산에 있거든요. 정말 산책길에 있어요. 북한산 산책길에. 그래서 거기서도 새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때는 그동안은
앵무새의 인꼬는 사랑을 상징했잖아요. 이때는 꿈을 상징하는 벌새를 그림에 넣었고요. 그동안 모라는 사실 화조화에서 옛날에는 좀 천박하다라는 이야기, 말하자면 천박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너무 돈을 쫓는다 라고, 선비들이 너무 돈을 쫓는 데 대해서 좀 없어 보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더 지조 있고 고결한 거는 매화가 들어간 화조화를 쳐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정신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부터 이제 매화를 자라게 하고 벌새 꿈을 날아들게 했습니다. 이거는 미완성이에요. 유화로 그렸고요. 그래서 정말 믹스드 미디어인데 미완성되어 있지만 완성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림에서 미완성이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미완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빨아들이는 힘이 있는 그림이에요. 아까도 제가 이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라고 얘기했던 그림 있잖아요. 뿌리네리다 중에. 그 중에 하나고, 저는 사실 해외 아트페어에 나갈 때 제가 계속 나가지 못하니까, 그리고 작가 이름을 써주지도 못하거든요. 이름 표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쩌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렇게 지금 이름이 있는 것도 있고, 저건 싱가포르에 가져갔던 그림 중에 하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데려가셔서, 얘도 한 7개 만들었는데 10개 가까이 만들었었거든요. 작은 것까지. 근데 이것도 지금 2개 남아있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작업을 해보고, 다음에 거울 위에 다시 또 화조화를 그리게 된 거는 CEO분들 미술 수업을 해요. 취미미술. 그러면서 취미미술 중에는 거울 위에 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역시 2012년부터 계속 거울을 제가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저 메디테이션에도 거울이 들어가고, 처음 살다 보니에도 거울이 들어가는 게 있고, 보험이랑 협업을 해서 여기에는 진짜 거울 위에 진짜 그냥 그림 그리는 거는 이게 처음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계속 너 왜 자꾸 나무 인생 하라 했더니 이것저것 하니? 라고 하시다가 이거 보더니 너 이거는 좀 많이 그려라 라고 하셔서 네 교수님 50개 그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8개 그렸는데 8개 다 나갔고,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이게 반응이 좋았어요. 지금 여기서도 한 판 2개 걸어놨는데, 이렇게 싱가포르에 나간 그림이고요. 이거는 2018년에 그린 그림은 거의 대부분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 다 판매된 그림이에요. 여기 있는 거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다 나간 그림이고, 좋은 그림, 저도 좋다 싶은 그림은 빨리 나가더라고요. 이런 거는 작잖아요. 이런 거는 해외 아트페어 때 VIP가 있어요. 미리 VIP 프리뷰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다 나가요. 금방. 아까 이거 가격이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전시했었고, 이거 싱가포르에서 팔고 온 거고, 이거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인데 반응이 좋아서 이거 굉장히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진짜 컬렉터분들은 이거 찾으세요. 남자 좀 중장년층이 이걸 찾으시고, 이때 저희 갤러리가 대박 난 거예요. 여기 빨간 딱지가 팔렸다라는 거거든요. 다 판 거잖아요. 저희 갤러리 대박 나서 반응이 좋았어요. 금방 소문이 펴져요. 미술 쪽에서는 다 알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미술학원에 있잖아요. 미술학원비가 비싼 게 아니라 오래 있기 때문에 시간당 페이로 치면은 강사들한테 돌아가는 건 얼마 없어요. 애들은 많이 내지만. 네. 오래 있으니까. 그리고 2과목이에요. 보통 소묘랑 전공. 그러다 보니까 여기 2군데 다니게 되잖아요. 그럼 겹치게 돼요. 학교도 비슷해요. 누구 친구 아니? 얘기 다 나와요. 금방.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화책은 동화책 쓰고 싶다고 했는데, 아시아너브의 대표인 최진희 대표님이 16년 전에 방송 시작할 때 작가님이었고, 길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만한 이력서 중에 미술 안에 있었는데 하고 저를 찾아내서 연락해서
이 이력서가 3개월 동안 묵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같이 도와줄래? 라고 계속 연락하다가 나 지금 이런 거 하는데 스피치 강사가 필요해. 동화책 그리는데 일러스트 강사가 필요해. 와서 좀 그림 지도 좀 해줘. 그럴 때마다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 공간 더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전시를 좀 대표님이 또 편하게 공간 쓰라고 하셔서 제 그림 반 사실은 아시아너브의 동화책 반이잖아요.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데 사실 작가들이 전시 공간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신진 작가가 돈 내고 전시하겠다고 해도 심사를 봐요. 네. 그리고 돈이 어디 있어요, 작가가. 이 재료비만 해도, 액자비만 해도 사실 여기에 또 왔다 갔다 배송료 있죠. 사진 찍어야 되죠.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저분은 몽골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번에 동화책 그 몽골 전래 동화를 한국어와 몽골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몽골에서 온 아이들은 한국에서 자랄 때 몽골어에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갖기 쉽거든요. 특히 연변에서 온 친구들은 숨기고 싶어 하고 원래 밝았던 아이가 내성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아나운서 스피치 교육을 시키면서 좀 언어도 교정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한테 저 동화책을 유튜브에서 또 읽어줘요. 읽어주면서 사실 동화 안에 그 나라의 문화가 들어있잖아요. 그 문화에 대해서, 엄마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하고 계속 참여해 와서 이제 한 60권 정도 나왔어요. 제 책만 2권 나왔고 다른 지도한 책들은 10권 넘게 나왔고요. 저 몽골 분은 딸이 자기 닮아서 그림 잘 그리는 것 같다고, 남편이 남편 닮아서 그림 잘 그리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림 더 잘 그린다고 너무 재밌어 하면서 그림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전시까지 해 놓으니까 더 좋아서 이제 뭐 자기 딸을 미술시키고 싶다고, 다음에도 그림 그리겠다고 얘기하시는 분 중에 하나고, 미얀마 동화 그리고 캄보디아 이렇게 동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전시할 수 있는 것 자체로도 저는 참 감사하고, 제자들이랑 같이 그림 전시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한 벽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커지는 것 같아요. 사실 뿌리 내리다도 이기주 작가님은 아시죠? 네. 그 말의 온도, 언어의 온도, 네. 말의 품격.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움 그리고 그리다라는 제목을 이기주 작가님이 주시고, 그리고 작가 중에 디제잉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불러서 같이 콜라보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뭉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 따뜻한 시간이 된 이 작가와의 대화 장면이고요. 전시 때도 작가와의 대화를 한번 했어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됐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저는 계절의 5가지 색, 또 아시아너브 출판사도 차렸거든요. 그래서 몽골, 미얀마, 일본, 캄보디아, 저 한국까지 5개국에서 모인 여인들이 동네 책방에 모여서 수다한판을 또 벌일 거예요. 오셔도 됩니다. 열려 있어요. 동네 서점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하게 모인 사람들이 동네 서점에 모인 것도 재미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될 것 같고, 여기 히데코님은 일본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한국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이세요. 개인이 그렇게 반성하고 있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성을 하는 게 사실은 맞겠지만, 개인이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와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음 따뜻해지는 구석이 아닐까 싶고,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얘기를 많이 퍼뜨리면 혹시라도 그 악플 달릴까 봐 조심하고 있긴 하는데, 워낙 민감한 부분이니까. 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마음 따뜻해지는 요소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 그림이에요. 메디테이션, 날개, 깃털. 이렇게 제 그림을 넣고, 여기는 시집이기 때문에 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림을 다 뺐어요. 사실 저는 그림을 글로 설명하는 작업을 그 전 책의 그림 에세이 잘 지내나요를 통해서도 했는데, 그걸 또 하던 중에 미술 강연이랑 함께 엮던 중에 이제 대표님이 글 좀 달라고 해서 여기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겁니다. 곰곰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곰곰이. 아까 양양이 보셨죠? 곰곰이 이렇게 나왔고, 이 아이는 너무 똘똘해서 제가 똘똘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인간미가 넘쳐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순둥순둥하죠. 예. 이 표정 살짝 바꿔서 나올 거고요. 양양이도 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바꿔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트 상품들 나오기도 했습니다. 책갈피고요. 뿌리네리다죠. 네, 항상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땡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날개 작가라고도 불리는 게 날고 싶어요. 2019년 더 크게 날고 싶고. 근데 작가들은 글 쓰는 거 싫어해요. 저희는 말 배우는 것도 싫어해요. 언어도.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냐면, 너가 우동 먹고 싶어? 그럼 그려. 그래서 먹고 싶다 이러면 다 된다 라고 배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 그림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게 더 많이 담겨요. 제 겉으로 보면 되게 밝아요. 그림 보고 울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면적인 게 있잖아요. 전 알고 보면서 되게 불쌍하거든요. 그게 담기나 봐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러고 가요. 저한테. 아는 언니들도 와가지고 이러고 안아주고 가고, 그렇구나 이러고 가요. 근데 그거를 말로 하기보다 그림으로 하는 게 좋고, 근데 그림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 설명을 하면 좋고, 작가가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림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작가들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게, 정말 많은 시간을 그림을 그려요. 혼자서. 그래서 레지던시도 필요하다고 보는 게, 여러 작가랑 그래도 안녕 이거라도 하거든요. 그림 그리다가 안녕 이걸 하는 게 굉장한, 전시 때는 특히 굉장한, 내가 오늘 한 마디 했다 이거가 돼요. 그래서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아요. 전시는 사실 계속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양력 보셨지만 전시가 정말 빼곡하게 잡혀 있고, 갑자기 생기는 전시도 많고요. 4월에 청담동 미엘에서 전시를 하는데, 그동안은 갤러리 위주로 많이 전시를 하고 아트페어를 많이 다녔다면, 이제는 좀 더 대중적으로 공개된 공간 안에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카페라서 더 오기 쉬웠을 수도 있어요. 갤러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저도 더 신경 쓰는 게 많아지고 힘들 수도 있는데, 갤러리의 문턱은 아무래도 좀 있긴 하잖아요. 네, 열린 공간이라 그런 오시기 쉬웠을 수도 있고, 물어봐요. 입장료 있니? 보통의 갤러리들은 입장료 없어요. 물론 카페에서는 입장료 있겠고, 병원에서도 전시를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지하철이나 코엑스 메가박스 이런 데서도 전시를 해요. 그렇게 좀 열린 공간에서의 전시를 1년 내내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몇 권 나오겠죠. 미술교육에 관해서 쓴 책이, 저 자화상이 원래 미술교육에 관해서, 각국 미술교육에 관해서 쓴 공저에 있어요. 그것도 책에서 자화상 달라고 하셔서 만든 거거든요. 책도 2권 정도 나와야 되고, 아마 이런 동화책 작업도 계속할 예정이고, 저기 3월 1일에는 그 행사도 하고, 미술 관련된 프로그램, 대중에게 좀 더 쉽게 미술을 알려주는 그런 일이나, 세상하고 소통하는 화가가 되고 싶은 거, 좀 더 세계적으로도 활동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프랑스에서 어쩌면 개인전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북유럽 쪽에서도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이게 또 운반하는 것도 또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는 게, 영어도 그렇고 너무 고민되는 게 많아서, 네. 그래서도 사실 한국 갤러리랑 같이 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고민했었는데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술가들은 돈은 잘 몰라요. 숫자 약해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진짜 그림 좋아하고 너무 어울리는 분 있으면 나 드리고 싶다고, 저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기운이 맞는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갤러리 대표님이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고, 사게 하라고. 그래서 나 이거 선물 드리고 싶은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산다고 사람들이 자꾸 선물 주면 그렇게 중간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몰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치이기도 하고, 사실 그림만 그리고 방송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MBN에서는 그래도 정상적인, 그래도 거긴 정상적이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거기서도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 아니, 예정 떠나서도 거기는 그래도 그냥 뭐 레귤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예. 근데, 그리고 또 알고 보면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와, 진짜 작가로 혼자서 생활하다 보니까 별별 일 다 겪어가지고, 이제는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원래 잘 웃어요. 사람들을 보면 잘 웃고 그냥 되게 밝은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눈을 잘 안 마주쳐요. 이상하게. 사람들이랑. 그게 이상하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우습게 보이고 알고 보면 인간미 많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좀 차가워 보이기도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알면 사람들이, 내가 계속 웃고 네네 이러면 그래도 우습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이게 아니라 밝더라고요. 전 그런 거를 사실 처음 경험했거든요. 제가 있는 사회에서는 그런 거는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도 별의별 일 다 겪죠. 예, 좀 다 얘기 듣는 소문도 다 겪기도 하는데, 내가 정신이 바르면 내가 바르게 나가면 되는 거니까 안 해요 라고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전 그렇게까지 할 생각 없어요 라고 하고 나오기도 하고. 거기는 제가 잔뼈는 여기서 긁었잖아요, 미술 쪽에서. 그리고 대학원 다니다가 간 거기 때문에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간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네 죄송합니다, 계속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미술은 사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얘 미술 시키지 않으면 내가 양녀 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교육자로서 그냥 아이의 재능을 보고 모른 척하는 거는 죄를 짓는 것 같다 해서 부모님을 교장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나름 모범생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4학년이 금상을 받고 5학년이 대상을 받는 게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그때부터 미술 하게 된 거고, 그때부터 미술만 하고 방송만 했기 때문에 사실 세상 뭐 사업적인 부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김영석 작곡가님도 작가들 모른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 저작권도 보호받게 해야 한다 라고 해서 그런 팝앤팝이라는 아트 군단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